네. 자, 우리 회계 이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공부 다 했어요. 재고자산 우리 교재에 준비된 거. 나머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 상품 매매업의 회계 처리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단일 상품 계정이냐 그 다음에 분할 상품 계정이냐 하는 내용인데요. 그 앞 시간에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이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합니다. 그랬죠? 이게 단일 상품 계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 단일 상품의 계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이걸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할 상품 계정을 사용하는데요. 이 분할 상품 계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실습 분계에 대해서 이 얘기 했었는데 상품을 매입할 때는 상품 계정 차변에 적어요. 아까 여러분 상품 T 계정 그랬을 때 단기 매입에 어디다 적었어요? 상품 계정 차변에 적었죠? 기억나시죠? 자, 여기 보세요. 구입. 상품 10개를 한 개당 100원에 현금에 구입했습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에 이렇게 적는다 이거예요. 대변은 현금.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상품 구입했을 때 분계. 자, 그 다음에 그 상품을 매출할 때 우리는 지금 분할 상품 계정이라는 걸 실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상품 매출 계정으로 이건 수익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여기 상품 10개를 사가지고 9개를 말이죠. 한 개당 200원에 현금으로 팔았대요. 그러면 9218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1800원 이건 수익 발생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상품 매출은 뭐예요? 이거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 감소가 아니라 수익 발생이에요. 자, 상품을 이렇게 분할해서 처리한다 이거예요. 매입 시에는 상품 계정, 자산 계정 차변에 매출 시에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 이거는 수익 계정. 이거는 자산 계정. 이렇게 분할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산 때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돼요? 기말 재고를 파악해 가지고 매출 원가를 결산 때 대체를 해버립니다. 어디에서 대체할까요? 자, 상품 매입 시에 계속 매입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상품 계정이 계속 차변이 막 쌓이겠죠. 언제 한꺼번에 털어버리냐면은 결산 시에 기말 재고를 파악해 가지고 나머지를 다 비용 처리해 버려요. 매출 원가로. 자, 그래서 이겁니다. 결산 때 이걸 자동으로 할 건데 자, 기초 재고가 1개 있었고요. 매입이 10개 있었어요. 근데 기말 재고가 2개래요. 그러면 9개가 판매된 거죠. 그래서 개당 원가가 100원이었다. 그러면 900원. 900원이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 그래서 이 상품은 여기서는 자산이에요. 자산 감소. 그 상품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비용. 상품 매출 원가 이게 비용이에요. 그래서 결산 때 요 상품 매출 원가 이게 비용이 되고 이게 상품 대변의 상품이 자산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우리 회계 처리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우리 실무 프로세스라는 건 실무 프로그램을 가리키는데 이분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고자산 정리하고요. 드디어 이제
유동자산의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이 유동자산이 우리가 무려 한 6시간 정도를 유동자산을 한 거예요. 예. 자, 비유동자산, 이제 비유동자산 보겠습니다. 6시간이나 한 5시간 했나요? 네, 유동자산. 자, 비유동자산. 이 비유동자산은 4가지로 구분해서 공부할 겁니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네, 이 중에서 공부할 양이 많은 것은 유형자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금방금방 끝나요. 네. 비유동자산에서는 핵심적인 공부는 유형자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 유형자산이 공부할 게 많은지는 이제 여러분이 바로 이제 책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비유동자산 공부 끝나면 뭐예요? 자산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끝나잖아요. 부채 자본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비유동자산 첫 번째 투자자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투자가 무엇인지 잘 알 거예요. 기업이 투자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에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투자자산이란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판매 목적 이외의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예. 왜 근데 장기간에 걸쳐라는 말을 굳이 넣느냐? 단기간에 걸쳐 투자하는 것은 당좌자산에도 있었어요. 당좌자산에 여러분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게 일종의 약간의 투자입니다. 그것도 예금해주는 것도 이자를 얻는 건 뭐예요? 투자잖아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뭐 투자하기는 좀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투자죠. 단기 매매증권 주식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에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당좌자산 쪽에 있습니다. 당좌자산 쪽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비유동자산에서 말하는 투자자산은 반드시 장기간에 걸쳐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기간이라는 건 최소 몇 년 이상을 장기간이라고 할까요? 1년 이상. 예. 우리 회계에서 장기 하면은 1년을 넘는 것을 장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투자자산입니다. 무엇이 있나 볼까요? 장기성 예금, 뭐 한마디로 장기 금융 상품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기 예금 할 때 만약에 1년짜리 정기 예금을 딱 가입했더니 이자율이 1.8%라고 하더라. 예. 그런데 24개월 했더니 이자율이 2.2%네? 이렇게 장기간에 하면 어떻게 해요? 이자율을 좀 높여주죠. 자, 이런 거 1년 초과하는 2년, 3년짜리 예금을 우리가 장기성 예금 또는 장기 금융 상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를 상품을 나열했는데 아무튼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예금 등의 장기성 금융 상품을 다 장기 금융 상품이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름이 좀 특별한데요. 특정 현금과 예금.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당좌 개설을 할 때 기업이 당좌 개설을 할 때 당좌 보증금 격으로 은행에다가 맡겨놓는 돈이 있어요. 보증권이 아니라 당좌 보증. 이런 것들 우리가 특정 현금과 예금입니다. 그 은행하고 당좌 거래를 통장 개설을 해지하지 않는 한 그 돈은 찾아가면 안 돼요. 또 찾을 수도 없고. 이것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 우리 단기 대여금 당좌자산에서 배웠죠? 거래처에다가 1년 안에 회수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건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은 2년, 3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장기 대여금 투자자산입니다.
돈 빌려주는 건 투자 활동. 그 다음에 뭐 이건 아주 대표적인 거죠. 투자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거. 투자 부동산. 기업의 고유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입니다. 예. 영업 활동에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왜 가지고 있겠어요? 투자하려고 가지고 있겠죠. 영업 활동에 관련이 있다는 것은 창고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든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든가 이것이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우리 회사 사무실이 거기 입주하려고 건물을 샀다든가 예, 매장을 만들려고 건물을 샀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샀어요. 영업 활동에 관련 없이. 그건 뭐예요? 건물 사두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팔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샀겠죠? 예, 투자 부동산. 그래서 투자 부동산은 여러분이 여기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 여기에는 토지 건물이 대표적인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근데 여기 토지나 건물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그건 투자 부동산. 개정 과목을 이렇게 해야 된다. 끝. 예, 투자 자산 여기서 끝났어요. 예, 10분도 안 걸렸죠? 그 다음에 유형 자산. 아까 제가 그랬죠? 비유동 자산에서는 유형 자산이 가장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 자, 투자 자산은 왜 그러냐면 사놨다가 파는 일밖에 없어요. 회계 처리할 것이라는 게. 살 때 얼마 주고 샀느냐? 팔 때 얼마 주고 팔았느냐? 예, 처분, 이익, 그거만 구하면 되는데 이 유형 자산은 영업에 쓰는 자산이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자, 유형 자산, 비유동 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설명이 상당히 길죠. 자,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자, 유형 자산이라는 건 비유동 자산이라는 거예요. 비유동 자산. 그리고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 장기간에 걸쳐 사용한다. 예. 그러니까 영업활동에 쓰는 것 중에 단기간에 걸쳐 쓰는 것은 유형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유형자산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손소독제, 우리가 학원 영업을 하려면 이게 손소독제 필요합니다. 지금은 필수품이에요. 예. 와서 점검을 나왔는데 손소독제가 없다. 그러면 학원 바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행정명령은 풀렸지만 권고사항이 되겠죠? 손소독해야 되고 수강생과 수강생 간에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네, 강사도 마스크 쓰고 교육생도 다 마스크 쓰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손 씻기를 해라. 네, 손소독제를 자주 사용해라. 이런 것들 훈련생 간에 가능한 한 이렇게 접촉을 좀 없도록 해라. 네. 하여튼 이게 지금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지금 인간관계가 많이 흐트러졌어요. 굉장히 힘드시죠, 여러분도?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더 참아봅시다. 자, 그래서 저 손소독제는 말이죠. 영업활동에 쓰긴 씁니다. 근데 장기간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형자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간에 쓰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런 컴퓨터. 장기간에 걸쳐 씁니다. 책상, 의자 이런 것들입니다. 온풍기, 또 저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가 돼야 돼요. 그건 뭐냐? 온풍기다 그러면요. 예, 이 사무실의 온도를 교실의 온도를 잘 맞춰가지고 우리가 수강생이 안락하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미래 경제적 효익입니다. 그래야 학원 매출이 오를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공기청정기 마찬가지고 책상 의자 없이 영업할 수가 없죠. 바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는 건 그런 부분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의 자산이어야 된다.
유형이라는 건 물리적 형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물리적 형태가 있다. 예. 그것이 유형자산의 설명이 이와 같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은 뭐가 있느냐?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이게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이에요. 자, 토지라는 유형자산은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예, 우리 뭐 임야, 전, 답, 대지 이런 게 다 토지입니다. 그다음 건물, 네?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건물. 이게 바로 건물이죠. 이 건물. 예. 건물에 있는 부속 설비도 다 건물로 포함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게 지금 이천 농협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근데 이천 농협에서 지금으로부터 제가 알기 한 2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마 3층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라는 걸 그때는 안 놓았나 봐요. 예. 요즘은 한 3층 지면 엘리베이터 다 놓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짓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저희가 이제 학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장애우 같은 경우는 못 올라와요. 예,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 건물이라면 저는 이게 놓을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놓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농협에서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고 볼까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건물의 부속 설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뭘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건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왜? 엘리베이터 기계 장치 아니에요? 기계? 그거는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이지. 그 엘리베이터 혼자 있으면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건물 떨어져서 길거리에다 엘리베이터 그냥 공중에 세우는 거 없잖아요. 건물에 붙어 있어야 그게 엘리베이터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건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조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건물들은 이렇게 창문을 다 반드시 만들었잖아요. 그래야 이게 환기를 시키는데 지금 건물들 창문 없이도 만들죠. 공조 시스템을 돌리면 돼요. 저 옥상에다가 뭐 기계를 놓아가지고 맑은 공기 이 천장에서 막 쏘아내고 또 안에 있는 나쁜 공기 막 빨아들여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고 이 순환 장치 있어요. 공조 시스템. 그런 거 다 건물로. 만약에 이 건물을 창문 전부 닫아 밀폐시켜버리고 공조 시스템을 돌린다 그러면 공사비가 들어가겠죠. 그 공사비는 뭘로 한다? 건물로 회계 처리한다. 네. 그 부속 설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축물은 땅 위에 있는 장착물인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 위에 있는 장착물인데 건물이 아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공작물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분수대 또는 다리, 육교 이런 것들을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기계, 공장이 주로 기계장치가 많고요. 도소매업에서도 뭐 포장하는데 포장기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차량을 말해요. 오토바이도 차량입니다. 차량에는 승용차, 화물차 다 차량이고요. 오토바이도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지게차 운전을 배우신 걸로 아는데 지게차도 차량 운반구예요. 차량 운반구로는 육송수단이라고 했는데 육송수단이라고 해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택시, 버스만 육송수단이 아니라 화물을 옮기는 것도 육송수단이에요. 우리 지게차가 뭐예요? 상차, 하차. 땅 위에서 땅에 있는 물건을 들어서 차에다 싣고 차에 있는 물건을 들어서 밑으로 내리잖아요. 육송 운송 수단이죠. 그런 것도 다 차량 운반구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비품,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비품이죠. 냉장고, 에어컨, 책상, 컴퓨터, 복사기 등등등. 비품입니다. 비품.
그러니까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컴퓨터들이 다 비품이에요. 예, 재고 자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컴퓨터를 파는 곳이 아니라 컴퓨터를 가지고 실습을 하고 교육을 수행하죠. 예, 비품 가지고 하는 비품. 제가 쓰는 이 노트북도 비품. 예.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예,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겁니다.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건설 완료 전까지 처리하는 임시계정이에요. 임시계정. 네.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 하면 그때부터 건설 중인 자산에다가 전부 회계 처리해요. 그래가지고 완공이 딱 되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을 전부 어디로 대체해요? 예. 본래의 계정 과목. 본래의 계정 과목이 뭐겠어요? 건물이나 구축물이 되는 거죠. 예. 건설한다는 것은 다리를 건설한다. 또는 건물을 건축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이 되면은 구축물이 되거나 건물로 대체시킵니다. 그래서 완공할 때까지, 완료할 때까지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또 어떤 것을 또 하나 알아두시면 되냐면 이 토지하고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또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아마 밑에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올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면 감가상각을 안 해요. 유형자산이라는 건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토지는 안 합니다. 왜냐?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전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토지는 최소한 그 가격을 유지하거나 이러고 있지 토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가치가 막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근데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이. 나머지는 다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주의 봅시다. 토지라고 해서 모두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자산 중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하고 건설회사가 건설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고자산이라고 해야 된다 이거죠. 건설회사의 주택용지는 재고자산이요.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 부동산이요. 그래서 토지라는 것과 잘 구분해라. 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다 그러면 토지라고 계정과목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지가상승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투자 부동산으로 하라는 거고. 또 건설회사가 건설하기 위해서 용지를 매입했다. 그건 재고자산이다 이거예요. 재고자산. 상품이다 이거예요. 상품. 자, 그러면 또 우리 재고자산 공부할 때 취득원가는 무엇까지 포함되는지 공부했죠. 유형자산도 취득원가는 어디까지가 취득원가일까? 네, 재고자산하고 비슷합니다. 자,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구입대금에다가 구입대금에다가 건물을 샀다고 볼까요? 건물 5억짜리. 그럼 5억이 구입대금이에요. 그 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발생한 구입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기입한다.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뭐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까지 발생할 게 별로 없군요. 건물은. 기계장치라고 한번 해볼까요?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라는 건요. 기계를 사가지고 가서 설치해야 돼요. 설치하고 어떤 거는 시운전도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운전 해봐가지고 원래 사양에 있는 대로 그 기계 설명서에 있는 대로 딱 제대로 발휘를 하면 오케이 결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이 여기에 이제 각종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볼까요? 자, 그래서 어떤 부대 비용이 있느냐? 그 기계값에다가 만약에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수수료를 냈다면 매입 수수료. 그 기계를 운반하는데 돈이 운송비가 들어갔다면 운송비. 또 하역을 했으면 하역비.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갔으면 설치비. 또 시운전하는데 돈이 들어갔으면 시운전비. 그리고 기계는 취득세가 없죠. 그러나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건 취득세가 있어요. 취득세. 예, 취득할 때 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죠. 그래서 취득세도 취득원가에 넣는 거고요. 토지 같으면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지으려고 샀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 무슨 토지였냐면 돼지 막사를 운영했던 그런 농장 토지였어요. 돼지 농장.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돼지 막사 사용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 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철거업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 막사를 싹 깨끗이 철거하라고 돈 주겠죠. 근데 그 돈이 2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토지 정비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토지에 뭐예요?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 아시겠죠? 또 토지를 사는데 등록하려면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이것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다 포함하는 것이다. 예. 취득원가에 어디까지 포함되느냐면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취득원가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유형자산은 말이죠. 장기간에 걸쳐 쓰잖아요. 장기간에 걸쳐 쓰기 때문에 취득 후에도 이게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건물 한번 샀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관리하기 힘드니까 아파트에 들어가 살잖아요. 예. 단독에 사시는 분들은 멋있게 살 수는 있는데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 페인트 안 칠하면 또 껍데기 또 아주 지저분하니까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건물 관리 뭐든지 그래요. 이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취득 후에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란 말이에요. 그 관리가 다. 우리가 아파트는 그냥 관리비만 내면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너무 편한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편한 맛에 아파트 사는 것이고, 예. 힘들고, 예. 고단한지 알지만, 예. 단독에 살면은 이와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자, 근데 이 유형자산의 취득 지출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자본적 지출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뭐냐? 그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지출이 내용연수를 증가했거나 생산 능력을 증대했거나 원가를 많이 절감했거나 품질이 많이 향상됐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은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용연수라는 거 처음 나왔는데, 예, 이 내용연수라는 말은요, 그 자산의 사용 가능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용 가능 기간. 이걸 우리가 유형자산의 그 감가상각에서 내용연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예상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능기간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기계가 10년 쓰는 기계였는데 거기에 돈을 얼마 들였더니 5년을 더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내용연수가 5년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자본적 지출이다. 생산능력 증대. 뭐 시간당 100톤씩 생산할 수가 있는데 그 기계가 얼마를 투자했더니 돈을 썼더니 한 20톤, 30톤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생산성이 증가한 겁니다. 원가 절감도 그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품질 향상도
뭐 조금씩 있는 게 아니라 원가 절감이나 품질 향상이 있다는 것은 많이 달라진 거예요.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것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따라서 이 자본적 지출은 단순히 어떤 소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미래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자산으로 처리한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서 자본 왜 자산에서 자본이 나오지?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자 건물에다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놓았다. 그러면 차변에 건물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 이겁니다. 자 기계를 고쳐가지고 생산 능력이 증대됐어요. 고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차변에 그걸 수선비라고 하지 말고 기계 장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자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놨어요. 건물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또는 건물의 증설 개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인데요.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비를 맞고 눈보라가 치고 하다 보니까 건물의 외벽이 페인트가 많이 벗겨집니다. 그럼 페인트 다시 칠해야 돼요. 이걸 바로 원상회복이라는 거죠. 능률 유지, 능률 유지, 뭔가 소모품 같은 거 갈아 끼워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능률 유지. 수선 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유리창 바꿔줘야죠. 수선 유지. 차 같은 것도 엔진 오일이 다 됐어요. 그럼 엔진 오일 바꿔줘야 되고 타이어가 마모되면 타이어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선 유지. 이러한 성격은 뭐로 처리한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단기 비용. 예를 들면 수선비, 차량 같으면 차량 유지비.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수익적 지출하니까 선생님 수익인데 왜 비용이죠? 거꾸로 받아들이면 돼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한다. 손익계산서로 간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시오 이 말이고 아까 앞에 1번에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시오. 자산 처리하시오. 그래서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에는 자산 처리와 비용 처리가 있다. 자산 처리를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비용 처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의 예를 보면은 건물에 도색을 한다, 유리창을 교체했다, 소모품을 교체했다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 수선비로 처리해라. 그 아이캔이라는 박스에 보시면요. 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이거 구분을 두리뭉실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잘못하게 되면은 분식 회계가 돼요. 거짓말 회계가 된다. 이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는 달라진다. 자,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산 처리를 했어요. 그럼 비용이 빠지겠죠. 비용이 빠지고 자산으로 잡히겠죠. 전부 다 건물, 도색, 소모품 교체, 유리창 교체 이런 비용인데 우리 회사가 이익이 안 나가지고 아주 은행에 손익계산서 가져라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비용을 막 줄이라고 해요. 그럼 실제로 비용을 줄인 게 아니라 장부상으로 막 비용을 줄이네. 비용으로 썼는데 전부 자산 처리했어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아지게 나와요. 경영 성과, 이익이 많이 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분식회계가 된다. 즉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익이 어떻게 돼요? 이익이 커진다. 이익이 커진다. 그래서 이익이 과대 계상될 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이 과대 계상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며 반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이익이 과소계상, 이익이 작아져요. 그리고 유형자산도 작아져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재무 상태하고 경영 성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재고자산의 평가에서도 재고자산의 그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런 그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를 의도적으로 과대하게 평가하려고 막 하게 되면 이익이 실제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예. 재고자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 재고자산을 뻥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식회계를 하거나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특히 장치산업, 기계장치가 많은 그런 산업에서는 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서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익을 여기서 많이 조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오류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실제보다 커지거나 또 반대로 작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바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취득원가 산출 방법, 취득원가는 어디까지 더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 후에 지출되는 거,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구분해가지고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이면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정확히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가상각입니다. 유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유형자산을 말이죠.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핵심이 이거예요. 네. 자, 감가상각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감가상각이 뭐죠? 하면은 이렇게 딱 답변하면 됩니다. 감가상각이 뭡니까? 하면 여기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건물을 예를 들어볼까요? 건물 20억을 주고 건물 한 채를 샀어요. 거기 우리 사무실을 이사하려고 20억짜리 건물을 하나 샀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억의 돈이 나갔네요. 언제? 2020년도에. 그러면 2020년도에 20억을 다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건물은 앞으로 20년간 더 쓸 수 있어요. 20년간. 그러면 사용기간 동안으로 비용을 나눕니다. 20억 나누기 20년 해가지고 1년에 1억씩. 1억씩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투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해에 손익이 나빠지지 않죠. 왜냐하면 사용기간으로 나누니까. 감가상각의 개념으로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그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 하지 않는 거요. 두 가지 나왔죠.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을 좀 차분하게 여기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우리 또 10분간 쉬었다가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감가상각 대상금액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세요.